빌라 투자 방정식이 그런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시각화하고 수치화한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일단 빌라 투자 방정식에는 5가지 조건과 3가지 툴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역세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도 1차 역세권이 있고 2차 역세권이 있는데, 1차 역세권은 5분 이내, 그 다음에 2차 역세권은 10분 이내에 있거든요. 그런 역세권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제 투자를 잘 권유해드리지 않고,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빌라를 좀 사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차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필로티 구조, 필로티 구조가 가능해야지만 그래야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양질의 세입자분을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플러스 알파 공간, 즉 서비스 면적이 큰 것들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거실이 좀 큰 거. 우리가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없고, 그러니까 오픈형 원룸이 있고 분리형 원룸이 있거든요. 근데 세입자들은 오픈형보다는 분리형 원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형 원룸을 사게끔 권유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투룸이나 쓰리룸은 거실이 제대로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방색인데 하나는 미닫이 방이라고 해서 그냥 거실처럼 쓰는 거 말고, 그냥 온전하게 거실이 투룸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나온 거, 그런 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전부 다 세입자를 위한 조건으로,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해드린 4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빌라 중에서 거기서 가장 허름한 빌라, 그런 거죠. 뭐냐 하면 매도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허름하니까 좀 싸게 팔 것이고, 그걸 중개를 하시는 중개업자분들도 좀 싸게 팔으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 거기 들어가 있는 세입자도 저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좀 저렴하게 사서 그거를 인테리어를 하고 옵션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전세 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빌라 투자 방정식의 5가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빌라라 하더라도 그 빌라가 싼지 비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대공이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 비율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지 평당 가격이라는 거, 그 다음 공시지가 비율이라는 거, 이 3가지 툴을 가지고 이 빌라가 싼지 비싼지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책을 보시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빌라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렴하게 사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급매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건 저렴하게 살릴 때 우리가 네거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5층 중에 5층, 엘베 없는 5층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들은 엘베 없는 5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4층도 많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이거 빌라를 사서 제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입자가 살거든요. 근데 그 세입자들은 오히려 5층을 좋아하시는 세입자분들이 더 많으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층간 소음이 없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5층이다 보니까 엘베가 없으니까 어때요? 걸어 올라가서 걸어 내려가다 보니까 운동이 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5층에 옥상이 있거든요. 5층 위에 그 옥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5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 때 5층이니까 네거 포인트로 잡고, 그래서 좀 싸게 사고, 저는 또 전세 가격을 좀 충분하게 그분들이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인테리어도 하고 옵션을 넣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가 원하는 전세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왜 전세 가격이 높아야 그래야 매매 가격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네고 포인트로 더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저만의 이제 투자 그 방식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가 보통 다른 분들은 물건을 찾을 때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얻어서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좀 급매물을 찾는 방법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의 급매물 찾는 방법을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의 물건을 보다 보면 항상 날짜가 나와요. 언제 그 물건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날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날 나왔어요. 12월 15일 날 나왔는데 그 물건이 과연 12월 15일에 나온 물건일까요?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느 동네에 물건 파악할 때
딱 한 달을 봅니다. 예. 그래서 첫째 주에는 4번을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일주일에 3번을 보고, 세 번째 주에는 일주일에 2번을 보고, 마지막 주에는 물건을 일주일에 1번만 보면 그 한 달 동안 그 네이버 부동산의 물건을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투룸은 얼마 정도, 쓰리룸은 얼마 정도. 그러다 보니까 눈에 익어요. 눈에 익다 보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떤 매물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 이유는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3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15일 날 물건이 입력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전에 11월 15일 날 나왔던 물건이 없어져서 다시 12월 15일 날 물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계속 보다 보면, 자, 어떤 물건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물건이 사라졌어요. 물건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매매가 됐기 때문에 물건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매매가 안 되고 그게 갑자기 그 30일이 지나서 없어서 다시 물건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매매가 안 됐다는 이야기고, 그런 물건일수록 전화를 하면 내고가 가능하다는 물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계속 물건을 파악하다 보면 갑자기 제 눈에 급매물이 보여요. 왜? 한 달 동안 봤으니 어떤 투룸은 몇 년도에 지어졌는데 이만큼이 나왔는데 갑자기 투룸이 그거보다 더 좀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대공이라는 방정식을 해봤더니 좀 저렴하네? 근데 봤더니 물건이 나온 게 2,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바로 전화하면 내고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그 전화를 하면 또 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물건을 계속적으로 물건 파악을 하면서 그게 한번 그 유효기간이 지났던 물건인지 아니면 지금 나왔던 물건이 계속 파악을 하면서 급매물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내고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싼 물건을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빌라 투자를 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투자하는 거는 웬만하면 저는 돈을 좀 들이지 않고 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중량구 중화동에 물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의 물건이 나와서 내고를 좀 했는데 내고가 좀 잘 안 됐어요. 왜 잘 안 됐냐면 워낙 좀 싸게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내고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그래도 사정사정해서 100만 원을 이제 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억 4,900에 샀는데 이게 시세 파악을 해보니까 그게 물건이 매매 가격이 한 1억 8, 9천 정도는 하는데 못해도 한 2억 조금 안 될 거는 같은데 왜 이렇게 1억 5천에 나왔을까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물건을 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싸게 나온 이유가 그거를 사신 분이, 그러니까 매도를 하신 분이 다른 데 이제 갈 때를 먼저 계약을 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엄청 싸게 나온 거를 제가 제일 먼저 보고 그거를 바로 계약금 먼저 이제 계약을 걸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좀 저렴해서 전세를 맞추었는데, 제가 1억 4,900에 샀는데 전세를 1억 7,500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돈 한 푼 없이도 2,600만 원이라는 돈을, 현금도 생기고, 그게 이제 이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지금 시세가 한 2억 5천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말 내가 돈이 없어도 아니면 작은 금액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빌라 시장이구나. 내가 물건을 구하는 게 좀 물건을 저렴한 물건을 찾는 게 어렵지만, 그런 저렴한 물건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계속 물건을 찾다 보면 그런 저렴한 물건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인테리어도 조금 약간의 인테리어, 그게 많이도 요하진 않아요. 약간의 인테리어만 하고 옵션이 없으면 옵션을 좀 넣어주면 충분하게 내가 산 가격보다 충분하게 높여서 전세 가격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돈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고 그 가능한 그 빌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매매 가격이 한 1억 정도 오르지 않았나.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이 있지만 짧게 요 이야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인데 뭐 위반 건축물 등기되어 있는 물건이. 그래서 실은 이 1억 5천짜리 물건이, 중량구 중화동 물건이 실은 이제 단점이 좀 많았어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엘베 없는 5층이었고,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게 뭐냐면 위반 건축물에 등재가 돼 있으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이행 강제금을 내면은 좀 돈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좀 띄워봅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언제 위반이 됐는지. 그래서 단순하게 빌라 같은 경우는 베란다 확장을 하면 다 전부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걸린 것 같은 경우에는 딱 5번만 내면 면제부를 주어졌어요. 그 면제부가 뭐냐면 이행강제금을 5번만 내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19년 4월 13일 이후로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딱 띄워보니까 2015년도에 위반이 등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위반 이행강제금 5번 다 냈으니까 문제 없고, 다만 그러면 들어오는 세입자가 이거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전세자금 대출은 집을 담보로 해서 받는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집을 해서 담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입자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 세입자의 그 연봉에 따라, 그리고 그 세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위반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런 빌라를 매수해서 세입자가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전부 전세자금 대출을 다 받고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위반 건축물 때문에 다른 은행 갔더니 안 해준다는 은행이 있던데요. 그러면 그 은행 말고 다른 은행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빌라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좀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여쭤보시면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보세요. 예전에는 분명히 아파트 가격과 빌라 가격이 갭 차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빌라 가격은 정말 꾸준하게 올랐어요. 근데 그 상승률이, 아파트 상승률이 훨씬 더 올랐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추가적인 상승률이 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서울 신속 통합 기획처럼 그런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데, 25개 구, 그러니까 한 개구에 하나씩 지금 지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받았는데 102군데에서 지금 접수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달 연말 정도에 아마 발표를 할 예정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발표가 된다 하면 당연하게 지정된 곳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고, 그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올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내년, 내후년, 내후후년 한 5년 동안 계속 지금 지정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왜 노후도가 약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좀 동의율이 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동의율이 계속적으로 이번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년에 좀 동의를 더 높이면 되고, 또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 옆 동네도 보니까 지정이 됐으면 가격이 많이 올랐네? 그럼 우리도 동의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또 동의를 받는 순간 또 가격은 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 가격은 충분하게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빌라는 딱 3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거든요. 자, 보시면 신축, 준신축, 즉 이제 지어져서 한 10년 이내에 그런 빌라를 신축 또는 준신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10년에서 한 20년 된 빌라를 저는 구축 빌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년이 넘은 것들을 노후주택이라고 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년이 넘어간 것들은, 이런 것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염두에 두는 투자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어떤 투자 유형을 좋아하느냐면 한 10년에서 20년 된 빌라,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액션이 없는 것들. 왜? 액션이 있는 것, 즉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어떠한 그 동의서를 받고 이러면 상당히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 순수한 빌라를 가지고 저는 좀 투자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자, 보시면 신축과 준신축은 어때요? 아무래도
땅 가격도 요새는 좀 많이 비싸졌고, 건축 자재비도 인건비도 비싸지고, 그 다음에 건축주 마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되게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빌라들 보니까 좀 나중에 역전세가 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구축 빌라들, 그런 빌라 투자를 좀 좋아하고, 그런 빌라일수록 무개 정도 아니면 좀 풀빛 투자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권유해드리지, 이렇게 좀 노후된 것들은 그렇게 잘 권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똘똘한 채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빌라를 사시면 안 돼요. 왜? 그 똘똘한 한 채에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종부세라든가 기타 등등의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비과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개인으로 하기보다는 법인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아니신 분들은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런 선택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짜리가 뭔가가 있다. 그러면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도 한 5억짜리를 뭔가를 했다. 우리 또 자녀 한 명이 또 5억짜리를 했다. 또 우리 자녀 또 한 분이 또 5억짜리를 했다. 그럼 합치면 20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종부세는 얼마를 낼까요? 한 푼도 안 내요. 그 이유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6억까지는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내가 6억이 안 돼, 우리 와이프도 6억이 안 돼, 우리 아이도 6억이 안 돼, 그럼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 같으면은 종부세를 기본 공제를 법인도 6억까지 기본 공제를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할 때도 똘똘한 한 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빌라 투자도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좀 똘똘한 한 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3%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실은 부담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파트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시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 가격이 낮다 보니까 3% 정도는 좀 부담이 가능한데, 이게 두 채가 담기는 순간 6%는 좀 많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똘똘한 한 채를 법인 하나에 한 개 담는 것처럼 또 다른 법인을 통해서 그렇게 좀 그 분산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도 이제 그런 거죠. 그냥 단순한 빌라이기보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신속통합기획에 뭐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요런 류의 좀 그 똘똘한 한 채를 담아 놓으면 아무래도 그 종부세를 부담하더라도 충분하게 나중에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빌라 투자를 하면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하면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시각이라는 것은, 내가 빌라를 지금 보니까 3억이야. 근데 1억이 올랐네? 4억이야. 그럼 투자를 못해. 왜? 빌라 투자에 대한 시각으로 보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1억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 시각을 잠깐 좀 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저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라가 3억짜리였는데 4억짜리가 됐어. 근데 이게 아파트로 변신될 가능성이 높네? 근데 지금 아파트 투자는 어때요? 대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우리가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내가 아파트를 투자해본 입장에서 저게 빌라인데 아파트로 된다며. 근데 지금 4억? 싼데? 그럼 난 투자해야지. 그래서 시각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 방향성이 틀려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빌라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파트로 변신되는 순간 훨씬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럼 시각 자체를 아파트 투자하는 시각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1억이 오른 게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강남권이니까 비싸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강남권에 있는 빌라를 안 보세요.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항상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상당히 좀 찾는 거를 제 취미생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봐요. 보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개포 4동이었어요. 개포 4동에 원룸이 빌라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얼마였냐면 1억 6천에 나온 거예요. 강남 개포 4동이 1억 6천인데 그 조금만 옆으로 한 몇백 미터만 가면
33평 아파트가 뭐 28억이나 30억이 넘는데, 근데 여기 빌라에 나중에 이게 좀 뭔가 개발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못 사긴 했지만, 제가 한 템포 좀 늦어서 좀 못 보긴 했지만, 어떤 분은 그런 거를 산다는 거죠. 그걸 누구 명의로? 자녀 명의로. 왜? 그걸 또 전세 세팅하면은 큰 금액 들어가지 않고, 왜? 자녀가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또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자녀 명의로 사주면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저도 강남권을 좋아하면서도 좀 너무 물건 찾는 데를 좀 약간 게을렀다는 거를 좀 이제 반성을 하고요. 자, 그래서 항상 그런 물건을 좀 찾는 버릇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좀 비싸긴 해요. 비싸다 보니,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투자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면 강남에서 뻗어 가 있는 라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3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고 뭐 2호선도 있고 뭐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렴하면서 좀 빌라 투자하기 좀 좋은 지역이 좀 7호선 라인 쪽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양질의 세입자분들이, 즉 강남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회 초년생도 있으실 거고 좀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찾다 보면 7호선 라인 쪽으로 좀 중량구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광진구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쪽 라인이 좀 가격이 좀 저렴해서 충분하게 좀 갭이 좀 적은 상태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쪽 투자를 좀 권유해드리고는 싶습니다. 다만 그 지역도 올랐어요. 근데 어느 지역이든 안 오른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5가지 조건, 그런 조건에 해당되고, 이왕이면 역세권. 우리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에서 500m거든요. 그러면 자, 서울에 있는 역세권의 빌라 같은 경우는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 땅들은 공시지가가 매년 5%씩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세권에만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투자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투자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신축주택은 좀 잘 권유해드리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자, 예전에는 서울 시내에 단독주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사가지고 그거를 지어서 다세대 주택으로 분양을 하면 분양이 참 잘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 단독주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단독주택들이 부르는 게 값이 너무 높게 불러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높은 땅값을 지불해야 되면서 건축비, 자재비 그런 것들이 엄청 올랐거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 거기다 자기 마진까지 붙이다 보니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해서 깡통 전세주의보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신축주택들이에요. 강서구에 새 모녀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빌라를 지어서 매매를 하고 싶은데, 분양을 하고 싶은데 분양이 잘 안 돼요. 근데 신축주택은 어때요? 분양은 잘 안 되지만 전세 가격은,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거의 매매 가격, 분양 가격에 육박해서 전세를 맞춰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바지 사장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채, 300채 그런 이제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것들이 거의 다 신축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신축주택은 정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간혹가다 제가 신축을 좀 권유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어떠한 개발 지역이 있어요. 개발이 될 것 같아. 근데 거기에는 물건이 싹 사라져요. 투자하고 싶어도 정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물건이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래도 신축이 몇 개 있더라고요. 다만 권리산정일 이전에 신축되어진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권유를 좀 하는 편이죠. 그런 거 말고는 신축주택은 좀 접근을 하실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투자를 할 때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 의해서 많은 각종 규제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시가격 1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물건을 투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서울 시내 무슨 공시 가격 1억 이하가 어딨어? 근데요,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물건을 안 찾아봐서 그렇지,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을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셔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축주택들, 특히나 좀 인테리어가 가능한 것들, 즉 뭐 주차도 가능하고 역세권이 이런 물건들은 약간의 인테리어하고 옵션을 집어넣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갭이 없거나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도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너무 내가 투자에 대해서 돈이 많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정말 저렴한 물건을 한번 찾아보시면 양질의 좋은 물건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예. 추부의 TV에서는 앞으로도 주거 쪽 외에도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황 작가님, 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